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고기가 아닌 고기, 대체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새는 대체육이라는 게 예전에 소고기 패티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뭐 돼지고기, 닭고기까지 그 유제품, 우리가 먹는 우유, 달걀 이런 것까지 좀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먹거리로 가장 욕을 많이 먹고 있는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있잖아요. 뭐 버거킹이라든지 KFC라든지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데가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체육을 도입을 하면서 그 자신들에게 패스트푸드라는 그 이미지, 뭔가 좀 안 좋은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항상 저희 발칙한 경제를 지원해주고 계시는 그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에서 그 미국 이제는 대체육 치킨이 뜬다라는 제목의 미국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우은정 그 무역관님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대체육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대체육을 많이들 좀 출시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닭고기 관련한 대체육을 했었는데 닭고기를 대체육으로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별로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닭고기 같은 경우는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서 일단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미지가 소고기, 돼지고기에 비해서 좀 더 닭고기는 약간 건강식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돼지고기, 소고기를 대체하기보다는 닭고기는 상대적으로 그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었던 거죠. 그러니까 축산 분야 같은 경우는 인류가 그 연간 탄소 배출량이 한 510억 톤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축산에서는 아무래도 소가 제일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그 품목으로 좀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데요. 1kg의 소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1km를 달릴 때 그 배출되는 온실가스만큼 많이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 측면에서 보더라도 닭고기보다는 소고기를 먼저 그 대체하는 것이 이런저런 효용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육 회사들은 초기에는 뭐 채식주의자라든지 아니면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뭐 당뇨병 환자라든지 아니면 체중을 관리해야 되는 운동선수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런 식품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기후위기 대응과 뭔가 여기에 따른 뭔가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이제 그 채식주의자들의 비중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 대체육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작년에 미국이 코로나19로 공장식 육가공 방식,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그 공장식으로 육가공을 하던 타이슨푸드 같은 업체들이 코로나19로 뭔가 이제 고기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대체육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치킨을 많이 먹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은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치킨을 먹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연간 약 25kg 정도의 치킨을 먹고 있는데요. 한국은 약 16kg 정도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비율로 보면은 한국 사람보다 한 50% 정도의 치킨을 미국 사람들이 더 먹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체육 브랜드 중에는 비욘드 미트가 있어요. 비욘드 미트에서는 예전에 발칙한 경제에서도 다뤄드린 적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이번에 비욘드 미트가 비욘드 치킨 텐더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레스토랑 브랜드에서 전국 한 400개 매장에서 선보이기로 했는데요. 일반적인 치킨 텐더와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이전에도 근데 사실 예전에 비욘드 미트가 최초로 그 치킨 관련한 음식을 낸 적이 있었어요. 구운 닭가슴살 스테이크를 냈었는데 당시에 이게 맛도 없고 질감도 거의 고기가 아니라 무슨 고물을 씹는 것 같다 그런 혹평을 받으면서 좀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그 치킨 텐더와 정말 유사한 맛을 내면서 여기에 뭐 식감이라든지 바삭함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만족을 했다고 합니다. 비욘드 미트의 치킨 텐더는 단백질 약 14g이 공급이 된다고 하고요. 이 정도면은 그 일반적인 치킨이 한 7, 8g 정도의 단백질을 공급한다고 하니까 꽤나 많은 단백질을 공급을 하면서도 그 일단 포화지방이 한 40% 정도 적고 콜레스테롤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맛과 질감은 식감은 똑같은데 단백질은 충분히 공급되고 콜레스테롤 같은 좀 몸에 안 좋은 부분들은 많이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비욘드 미트 전에도 켈러그의 모닝스타팜 등의 식물성 치킨 제품을 낸 적이 있었는데요. 라이트 라이프라든지 시뮬레이트 럭스 같은 치킨 브랜드들, 대체육 치킨 브랜드들도 미국 시장에서는 많은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식물로 만들어진 고기 매출은 약 27%가 늘었는데 전체 식품의 어떤 성장률이 15%일 때 식물고기 매출은 한 27% 정도 성장을 했으니까 전체 식품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식물 기반 우유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것이 식물 기반 육류로서 전년보다 한 45%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리포트를 쓰셨던 우은정 무역관님도 이번에 그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 그 한번 먹어보기 위해서 거기 마트를 찾아가 봤다고 했는데요. 사실 마트에서 그 육류 코너에서 대체육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대체육은 식물 어떤 육류 코너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별도의 코너를 만들어 놨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시식을 해보니까 맛은 고기하고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대체육 시장은 2027년까지 약 10억 달러 규모, 1조 원이 넘는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고 투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인증들도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체육이라는 것을 먹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채식주의라든지 아니면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할랄 인증이라든지 유기농 인증, 넌 GMO 인증, 글루텐 프리 인증 등을 받으면 오히려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관련 회사들 관련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제일 대표적인 회사는 비욘드 미트와 임파서블 푸드가 있는데요. 두 회사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면은 저는 임파서블 푸드와 비욘드 미트의 차이가 비욘드 미트는 넌 GMO,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이 없는 콩을 사용하고 있고 임파서블 같은 경우는 GMO 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GMO에 대해서 워낙 안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상으로는 비욘드 미트가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대체육 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은 생산하는 생산비가 굉장히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파서블 푸드가 GMO 관련한 음식을 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서 좀 마이너스가 있는가 하면은 원가를 낮추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욘드 미트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에도 진출을 해 있어요. 마켓컬리에 보면은 그 비욘드 미트 그 햄버거 패티가 있는데 임파서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못 들어왔습니다. 이게 GMO 관련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비욘드 미트의 시가총액은 현재 한 80억 달러 정도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고요. 임파서블 푸드는 아직 상장은 돼 있지 않은데 그 한 100억 달러 비욘드 미트보다 시가총액이 좀 더 클 것으로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비욘드 미트와 임파서블 푸드의 주주 구성을 보면 면면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비욘드 미트는 이제 빌 게이츠라든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이 이제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임파서블 푸드 같은 경우는 여기도 빌 게이츠가 보면은 식물, 그러니까 대체육 관련한 회사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구글 벤처스, 테마섹도 임파서블 푸드에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육 시장의 점유율은 켈러그가 30%를 제일 많고 비욘드 미트가 21%, 임파서블 푸드가 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마켓컬리에서 가격을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패티 두 개에 227g 한 12,9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근데 수제 와규 패티가 160g에 한 5,900원으로 올라와 있는 거 봐서는 여전히 그 식물성 패티가 고기가 조금 더 비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욘드 미트 같은 경우는 뭐 11만 8천 개 소매점, 80개국에 있는 11만 8천 개 소매점에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글로벌하게 판매처를 다변화해 놓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에서도 이제 비욘드 미트 관련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임파서블 푸드 같은 경우는 한 25년 동안 스탠포드에서 분자생물학을 공부하셨던 교수님이 만든 회사고요. 2011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2016년에 임파서블 버거를 처음으로 출시를 했는데 한 1,000개가 넘는 식료품 매장에서 현재 팔고 있고 2019년에는 CES에서 굉장히 좀 세련 멋진 기술, 이게 음식이라기보다 푸드 테크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CES에서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버거킹에서는 임파서블 버거라 그래서 임파서블 패티가 들어가 있는 그 햄버거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요. 네, 그리고 광고를 찍을 때 이제 몰래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서 임파서블 푸드를 먹는 사람들을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게 고기하고 뭐 식물 고기하고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좀 영상으로 좀 몰래 카메라 형식으로 담아서 좀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고요. 일단 거기에 현장에서 버거킹과 관련한 스태프들이 먹어봤을 때는 식감 같은 어떤 식감이나 맛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데 가격은 한 $1, 한 1,200원 정도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파서블 푸드는 현재 17,000개 소매점, 식료품점, 그리고 3만 개가 넘는 레스토랑에서 그 미국에서 판매 채널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가격 경쟁력 강화에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체육의 가격을 낮춰서 고기뿐만 아니라 경쟁사들을 좀 압도하려는 전략인데, 올해 초에 햄버거 패티 가격을 한 20% 인하를 했고, 뭐 작년에는 그 식료품 유통기업을 대상으로 한 2번의 가격 인하를 단행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좀 재밌었던 기업들을 보니까 좀 식물성 계란을 만드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 이저스트라는 회사인데 201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빌 게이츠가 주주로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제리 양, 그 야구를 만들었던 제리 양이나 피터 틸, 그리고 뭐 제로 투 원을 자랑한 그 어떤로 유명한 피터 틸 같은 경우도 여기에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저스트 같은 경우에는 마요네즈나 식물성 쿠키 같은 것도 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저스트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들은 계란 회사가 아니라 미래의 식량 단백질 회사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제품은 이제 녹두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 녹두를 가지고 이렇게 문대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몽글몽글하게 계란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도록 만들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강황 같은 좀 천연 색소를 집어넣어서 이제 계란의 모양을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저스트 에그를 처음으로 선보였었고, 이제 저스트 에그를 통해서 만든 마요네즈, 저스트 마요, 그리고 저스트 드레싱 등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SPC 삼립하고 협업을 해서 원래 작년 하반기에 출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이게 지연이 돼서 올해 하반기에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그 첫 화면이 This is an egg. 이게 에그라고 하면서 이제 식물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동물 달걀보다 그 식물 달걀을 만들게 되면은 그 98% 적은 물을 사용하고 93% 적은 탄소를 배출하고 82% 적은 토지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그 어떤 그 지금의 우리가 먹는 식재료 회사들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좋아하는, 거기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 소비자들의 그 브랜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2020년 기준으로 27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좀 올렸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상장하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기업도 하나 있는데, 스웨덴의 오틀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귀리로 우유를 만드는 식물성 유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 투자하고 있는 데는 블랙스톤, 오프라인프리, 제이지, 나탈리 포트먼, 허워드 슐츠 같은 뭐 굉장히 셀럽들이 많이 좀 참여를 하고 있죠. 이 푸드테크 분야의 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뭔가 그 연예인이라든지 뭔가 좋은 이미지들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 분들이 많이 좀 참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이렇게 좀 허세 같은 느낌들도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소비 트렌드가 변해 가고 있다는 되게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상장을 했었는데 한 130억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조 원 정도 되나요? 15조 원까지는 안 되겠군요. 한 130억 달러 정도 되고, 여기가 1분기 매출이 1.4억 달러, 그리고 주가는 한 19달러에서 시작해서 28.3%까지 올랐었다가 한 50% 올랐다가 좀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처음에는 이제 우유를 잘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우유 속에 있는 유당을 잘 소화하지 못해서 설사를 하든, 유당 불내증이라는 어떤 그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전체 인구의 65%가 이게 병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체질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유당 불내증 환자들도 마실 수 있는 우유라는 컨셉으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인간과 자연의 이로운 삶이라는 포지션을 바꾸면서 귀리로 만든 우유들을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참 그 우유라는 게 생각보다 좀 이 실체를 보고 나면 먹기가 좀 불편한 게 있는데, 이게 원래 모유라는 것은 사람도 임신을 해야 모유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젖소도 이제 임신을 해야 우유를 짤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젖소가 있으면은 여기를 이제 인공적으로 임신을 시켜서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우유를 짜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큐멘터리로 보면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요. 이게 귀리우유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동물 복지적인 차원에서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무려 4,800억 원, 규모가 굉장히 큰 회사죠. 귀리우유를 1리터를 마시면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80% 줄고 토지
사용량이 79%가 줄고 에너지 소비가 60%가 준다고 합니다. 이제 브랜드 마케팅으로도 오틀리는 굉장히 유명한데요. 오틀리가 처음에 공략을 했던 부분들은 뭔가 이게 그 스페셜티라든지 아니면 커피숍이라든지 이런데 이게 바리스타들한테 굉장히 최적화된 그런 우유를 공급을 하면서 또 맛의 어떤 차이들을 두면서 공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룰루레몬이 그 레깅스로 유명한 룰루레몬의 전략과도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룰루레몬 그 레깅스를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요가 강사들, 요가 학원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누구나 뭐 평상복으로도 입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확대가 됐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그것들에 대한 커뮤니티, 음료, 스페셜티, 뭐 커피에다가 뭐 라떼를 만든다거나 이럴 때 쓰는 그런 바리스타를 중심으로 이렇게 오틀리가 공략을 했었고 이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스타벅스에 가면 오틀리의 귀리 우유를 찾아보실 수 있고요. 제가 또 마켓컬리에서도 검색을 해보니까 250ml에 한 250ml에 2,000원. 이게 메일 유업의 우유가 900ml에 2,480원이니까 귀리 우유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비싸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전에 뭐 달걀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식물성이라 그랬을 때 야, 이거 정말 테크고 새롭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 두유 같은 거 많이 먹었었잖아요. 뭐 지금도 두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뭔가 이게 되게 새로운 음식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더 브랜드가 잘 구성이 돼 있고 또 식물성 유제품에 대해서 또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졌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합쳐지면서 여기 그 대체 우유, 뭐 식물성 우유 시장도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이게 식물성 우유가 있는가 하면은 배양육이라는 것도 있어요. 배양육은 뭐냐면은 세포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그 동물을 키워서 잡아먹는 게 아니라 세포를 키워서 고기를 만드는 그런 방식인데요. 배양육은 사실 기대를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있는 시장입니다. 대체육보다도 훨씬 더 발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건데 처음 만들 때는 파운드당 그 고기를 만드는데 120만 달러가 들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7.5달러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2030년까지는 2.6달러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때쯤 돼서 가격 경쟁력까지 생기고 나면은 정말 우리가 어떤 동물을 잡아서 동물성 단백질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동물의 세포를 가지고 배양을 시킨 그런 고기를 먹는 날도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배양육 레스토랑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것도 정부 승인을 난 게 싱가포르이 제일 먼저였기 때문에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의 퓨처미트 테크놀로지라는 곳이 세계 최초의 배양육 공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배양육 공장에서는 하루에 500kg 정도의 배양육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퓨처미트는 닭, 고기, 양 이런 고기들을 생산할 수 있고 전통적인 축산업보다 약 20배 정도 빠르게 고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퓨처미트는 14일에 0.5톤의 고기와 지방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 달에 소 2마리 정도 분량에 해당하는 고기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소 한 마리를 키우는데 12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린다고 하니까 이 퓨처미트의 기술을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배양육을 키울 수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온실가스라든지 그리고 소를 키울 때 들어가는 물이라든지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와이드 타이프라는 회사가 초밥용 연어를 생산하는 그런 이제 해산물도 이제 그 배양을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공장에서 연간 생산 능력은 약 22톤 정도라고 합니다. 국내에는 시위드라는 회사가 세포를 배양해서 고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한우 세포에서 추출을 해서 이걸 가지고 스테이크를 만들어 보겠다는 게 이 회사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의 유전체를 판독한 데이터를 토대로 마블링 양까지 조절을 하면서 소고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밖에도 우리나라 기업에는 다나그린, 셀미트, 지구인 컴퍼니 등도 이런 우리의 대체육 그리고 이제 그 배양육을 만들어가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고기도 좋아하고 해산물도 좋아해서 굉장히 음식을 즐기고 있는데 탄소 배출이라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좀 그래도 고기는 좀 먹고 싶은데 이런 것까지 못 먹고 살아야 되라는 고민도 있는데 이렇게 대체육이라든지 배양육 같은 것들에 대한 기술이 높아지고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음식을 좀 더 맛있게 그리고 좀 더 기후변화의 그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가격도 저렴하게 만들어진다면 저도 한번 좀 이런 분야에 좀 도전해서 새로운
새로운 음식들도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도 뭐 대체육이라든지 배양육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코트라 해외 시장 뉴스, 미국 이제는 대체육 치킨이 뜬다. 우은정 무역관님의 리포트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만들었던 다양한 푸드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발전강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